결국 선관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선관위원들에게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없고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선거소청에 대해서 무조건 기각하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이런 지침을 받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관위는 이미 선거소청 기각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기괴하다고 해야 될지. 다만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달랐습니다. 선관위원 7명 가운데 3명, 그중에는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까지 있습니다.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면서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지침을 용기 있게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국민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으로 위철안의 직권남용을 제대로 수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 이런 참고자료 범죄는 수사할 수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그리고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특검 거부한다면 결국 시민의 함성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담대 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 3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대출 조우기 정책의 결과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입니다. 역대급으로 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다 없애놓고 이미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 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그런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서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습니다. 역대급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기 바랍니다.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입니다. 그 명분으로 보안 수사권 박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절대 부패할 것입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수사를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합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광주 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경찰은 앞으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절대 권력을 어떻게 부패한 권력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똑똑히 그 실상과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도 없는 절대 권력을 넘겨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찰 스스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키우고 견제는 없애고 책임은 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해체하기에 앞서 경찰 개혁이 먼저라는 그 실상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병적 기록부 하나만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의혹이 커지면 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규백 장관은 병적 기록부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초 검찰 개혁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안 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안 수사로 진상이 밝혀진 사건 중의 하나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입니다.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대토론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정부가 4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에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며 듣기에도 민망한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8.59%입니다.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내 집 마련 사다리인 전세 매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씨가 마르면서 월세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월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0.81%,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강북 지역도 월세 300만 원 시대입니다. 서민들은 집값 지옥, 전월세 지옥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접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합니다.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체 토론회가 아닙니다. 인용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하여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별감찰가 추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지 405일째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405일 동안.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짜여진 각본에 따른 이중 플레이로 400일 동안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적극 돌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경찰의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을 몰아줘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 있습니다. 예, 대놓고 검언 유착하라는 뜻이죠. 또 요즘 민주당 성향의 패널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대책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달 뒤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말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기 전인데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불거진 장윤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어도 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날 범행하고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장윤기의 부친이 긴급 연가를 냈습니다. 사후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장윤기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검찰 수사팀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팀이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어디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아버지가 거기 가서 휴대전화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5월 7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5월 8일에서 5월 18일까지 장윤기의 아버지가 또 장기 병가를 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범행 증거들이 은닉되거나 훼손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윤기의 부친은 연가와 병가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까지 내고 아들의 범행을 숨기는 작업을 경찰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족 간에는 이런 일을 해도 형사 입건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악용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허용돼도 되는 일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적 사건을 하나 더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가 4월 27일 날 음료수를 맞는 소위 테러 자작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정의한 후보가 내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범행 일체를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선거가 치러집니다. 보름 동안 경찰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의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27,418표, 1.56%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만 표 정도로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에게 졌습니다. 물론 이 27,000표가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27,000표가 다 왔다고 하더라도 못 이긴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렇게 심각하게 선거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민주당 표를 잠식할 수 있는 후보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전방위로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경찰청과 서울 경찰청 본청을 찾아갔는데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따지러 갔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묻기 위해서 갔는데도 청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과연 경찰이 왜 정의한 후보의 자작 테러극을 숨겼는가라고 저희 당이 묻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의심 아닙니까? 개혁신당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있었고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이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명백치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경찰의 심각한 선거 개입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벌이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태들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오는 10월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입니다.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이라 하여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계속해서 축소하려는 좌파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좌파의 대표적인 스피커인 김어준은 1년에 몇 번씩 있는 사건을 왜 이렇게 자주 보도하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건이 자주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저 역시도 5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 자녀의 일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경찰의 가족이 피의자라고 해서 사건이 축소되고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지려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되어도 괜찮겠습니까? 견제 없는 권력은 분명히 부패합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내에 경찰 가족들에 의한 범죄 사건 제대로 다루어진 것이 맞는지 감사 및 특검까지 필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장관님, 탈영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왜 대답을 계속해서 회피하십니까? 물론 본인은 탈영이 아니다. 병적 기록부가 잘못 기재된 것이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가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1년간 인사장교도 해보았습니다. 2025년에 병사들의 징계는 전역과 동시에 말소해주기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등 필요한 때에는 병적 기록,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적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징계 기록을 군에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적 기록, 군 복무 기간 몇 개월 했냐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것은 영창 갔냐 안 갔냐 기록이 남아있는 징계 기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탈영이 사실이라면 46만 대한민국 군인 통솔할 자격이 있습니까? 군에서부터 안규백 장관의 징계 기록 확인을 서둘러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기 바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6년에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를 근거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주년을 맞아 최근 미국 등 14개국에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공동 성명에 대한민국이 빠졌습니다. 중국은 2016년에 있던 국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서해 바다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영해까지도 침범 시도를 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 공동성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해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눈치 언제까지 볼 생각입니까? 이래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고합니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욱 최고께서도 말미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무거운 마음으로 비분의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 정의한 후보의 자작 테러 범죄를 우리 국민의힘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정의한 사태가 이준석 본인의 스캔들로 번지자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공당 대표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정의한 전 후보가 6.3 지방선거 보름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그 가짜 목 깁스를 하고 선거를 완주한 사실이 알려진 후 경찰과 개혁신당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왜 이 희대의 사기극을 방치했는가?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 사실을 정말로 몰랐는가? 알았다면 어느 선까지이며 과정에서 거래는 없었는가? 책임자인 이준석 대표는 왜 계속 피해자 행세를 하는가? 개혁신당은 왜 정의안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가? 정 후보 공천은 과연 공정했는가? 이 또한 거래가 없었는가? 이 당연한 질문들에 답하지 않는 개혁신당은 오히려 합리적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인신공격하고 이제는 국민의힘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 자극적 메시지, 메신저 공격, 프레임 전환, 이준석식 나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고하건대 이번에도 얄팍한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간 이준석 대표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런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정치를 게임이나 미디어 쇼처럼 다뤄왔다고 평가받습니다. 사기꾼 정의안의 등장이 이런 철학과 태도와 과연 무관할까요? 상대 세력에게는 사소한 일에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촉법 정당 정도로 여겨주길 바라고 있진 않는지, 젊은 정치와 개혁 보수를 위한다기보다 그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이 전대미문의 테러 자작극과 전후 정황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다가도 문득 섬찟한 생각에 멈추게 됩니다. 만약 개혁신당의 목표대로 정의안이 당선됐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세력이 한국 정치를 이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혁신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얼마나 책임있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정당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군소정당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줄지 않고 선거 승패에 영향을 줄 만큼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유권자를 속이고 선거를 방해한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으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정치인이 공동체 윤리를 무너뜨리고 정치를 희화화한 잘못이 용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 자리에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더 수상해졌습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은 명백히 허위다, 이런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정작 이것이 대변인 공식 성명이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병적 기록 정정 절차는 왜 안 밟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퇴임 후에 정정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허위라면서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대변인 공식 성명으로 탈영이 명백히 허위다, 이렇게 한 것인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을 해볼까 했는데 정작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사건은 용산경찰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영수 예비역 해군 소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어서 장관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저는 구속이 되든 실형을 받든 어떤 형사처벌도 받겠다, 저를 고소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은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하면 김영수 소령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봅니다.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안규백 장관이 고소를 하지 않으니 저라도 나서서 김영수 소령을 한번 고발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 봐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제 앞으로 보여집니다. 안 장관은 고소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은 수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병적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탈영병을 국방장관에 앉힌 이 정권은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에서 잊혀지면 슬그머니 개각 명단에 넣어서 안 장관 이름을 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인사검증 과정에 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는 국기문란 안보 파괴 이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수 소령을 정말 한번 고소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5일부터 걸그룹 리센느 멤버의 경상도 사투리 무섭노를 두고 일배식 표현이다, 이렇게 청년 세대 일상 언어까지 사상 검증에 나서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22살 거제 출신 아이돌이 고향말 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좌파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사과는 무엇입니까?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 발뺌뿐이었습니다. 노는 혐오 표현이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면서 또 자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리셋을을 겨냥한 적이 없다는 말장난이 아니라 애초 주장 자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진짜 사과입니다. 국민의 입을 검열하려다가 슬그머니 발뺌하는 모습은 정말 비열하고 추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검증이자 정신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저는 경북 의성군 출신 이 경상도 말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조국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 니 웨이카노 잘못했다 안 하고 실없는 소리만 하노? 언제 정신 차릴라 하노? 조국 대표 야호.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저는 광주 반도체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이재명 정부는 4년 내에 착공이 아니라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지를 어디로 하겠다라고 했는지 보니까 광주 군공항 부지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군부대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군부대 이전은 우리나라 법상 기부대 양녀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전할 부대를 지어주고 그리고 부대가 이전하면 그 다음에 그 과거 부지를 받아서 활용하는 이 방식이 기부대 양녀 방식입니다. 4년 만에는 군부대가 나갈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공사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 4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군부대 부지부터 먼저 받아보는 특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동안 군부대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부대로 좀 약간 한번 보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광주의 군공항에 있는 군부대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안보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주 군공항에는 미군 시설도 있습니다. 미군도 작전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군은 그냥 협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군이 호남 반도체 공장을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지어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미군이 그 나가겠습니까? 게다가 심지어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호남의 반도체 공장을 서두르는 이유는 누가 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대 친청의 그런 싸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군이 친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해준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 보면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환경단체들 이야기 들어서 뭐 온갖 이유를 들어서 댐이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호남이 댐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원전 15년 걸린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7년 만에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각종 유인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노동법 고쳐서 주 52시간 제한을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정치 철학이 도대체 있는 집단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그냥 바꾸면 됩니까? 애초에 2022년 대한민국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억지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기업을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되고 시장에 줄 수 있는 유인책을 주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전력요금 같은 겁니다. 전력요금 같은 거,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거 차등화 둘 수 있는 이미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에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만큼 전력을 많이 내리면 됩니다. 전력요금을 파격적으로 내려서 50%씩 내리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팔을 비틀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도 아마 지금 비웃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다들 용인에 2년 앞당겨서 공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환호하고 있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정부 발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은 정말 가야 할 곳에 지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미죠.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께서도
그 반도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력과 용수가 이미 구비되어 있고 부지 공사가 다 완공되어 있고 부지를 평당 1,000원에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고 인재와 소부장 기업도 다 있는 구미가 지금 가장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봐서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말 해야 할 투자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 무리하게 투자를 오히려 하려고 하다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의 경쟁력까지도 갉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의 이해를 둔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환율 문제도 사실 이 시장과 반하는 정책에서 이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는 갈수록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는 걸 모두가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학생들, 그 다음에 수입하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 때문에 국내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아무도 환전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갈 건데 그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그냥 오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재명 정부가 돈 풀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수입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를 계속 만드니까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설비는 오르고 돈은 푸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막상 오르니까 이제는 무슨 세금을 올리겠다. 대출을 조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는 원래 없어져야 할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전세가는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전세가를 안정시켜줄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나는 그냥 전세를 없앨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것 또한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망각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옵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38분 성수대교 상판 48m가 끊어져 무너지는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날벼락 같은 사고로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직장인 등 총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한강 다리가 무너지다니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믿기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1995년 6월 29일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삼풍 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두 번의 국가적 비극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위험을 알리는 명백한 전조 현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행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국가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듯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을 곧 붕괴시킬 것 같습니다. 첫째 위험 신호는 체감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참사, 환율급 등 청년층 실업률 증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또 권력이 기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탈영 의혹의 무자격 국방장관에 의해 국방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셋째는 기세등등한 범법자들의 서슬퍼런 국정 운영에 공직사회는 입 다물고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넷째는 검찰청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경찰, 검찰, 사법부 같은 힘있는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심각한 현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과 도덕성이 마비되고 신뢰가 무너진 불신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위험 신호들이 있지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 위험의 전조 현상을 무시한 것처럼 이런 국가적 심각한 위험 징후들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 제일 심각합니다. 1817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은 털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으니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세유표 서문에 쓰셨습니다. 그 후 조선은 얼마 가지 않아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1910년에 망하고 맙니다. 이제 1년 남짓 지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붕괴 전조 현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며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조선처럼 붕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붕괴되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참사의 100배, 1000배 이상의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위험 신호를 흘려보내지 말고 지난 역사의 경고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